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줄거리, 지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같이 할게요. 우리 등장인물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보시면 이게 아니구나. 어디 갔니? 보시면 이 울프라는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에요. 네. 그리고 이 울프가 소속되어 있는 경찰 거기에 시몬스 경감은 이제 파출소 소장이라고 했죠. 백스터는 이제 울프의 동료 여형사인데 약간 울프가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이 백스터라는 경사님이 되게 이쁘게 생기셨대요.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고 약간 막 꽃다발도 받고 그러시나 봐요. 백스터 경사님, 울프가 좀 좋아하는 것 같은 분위기죠. 약간 질투를 해요. 에드먼즈는 누구냐면 이 백스터 경사님이랑 같이 일하는 부사수예요. 이제 막 경사를 다신 분 같아요. 신입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백스터 경사가 에드먼즈랑 같이 있는 걸 보고 약간 울프 남자 주인공 울프가 조금 질투하듯이 물어봐요. 그리고 사만다는 처음에 나오는 배심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기브 칼리드는 누구냐면 처음에 4년 전, 지금 이 붕괴 인형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4년 전에 매춘부 27명을 죽은 연쇄 방화 살인범이에요. 그 다음에 안드레아는 울프,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의 전 부인입니다. 아나운서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핀레이 쇼 경사라고 있어요. 감옥하지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표현이 돼요. 이분은 누구냐면, 울프 형사의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백스터 경사랑 2인이 움직이잖아요. 2인 1조잖아요. 거기엔 팀이 있어요. 백스터랑 에드먼즈가 한 팀이고, 울프랑 이 핀레이쇼 경사가 한 팀입니다. 그 다음에 바니타 총경이에요. 총경 경찰서 서장이죠. 엄청 높으신 분. 이분은 그렇게 큰 비중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울프가 복직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할게요. 텀블시장은 시몬스 이 핵심 인물이죠. 시몬스 경감님의 친구이자 시장이에요. 친구이자 현 시장님입니다. 이 텀블 시장님도 이제 나중에 어떤 존재인지 나와요. 여기는 일단 안 적었거든요.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부금도 틀고 같이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우선 전에 있었던 일을 빠르게 얘기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갑니다. 2010년 5월 24일 월요일, 4년 전에 27명의 18살 먹은 매춘부 27명을 불태워 죽인 런던 역사상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연쇄살인범 나기브 칼리드 그 살인범을 울프가 잡아서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이유는 왜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잡혔는 이유는 런던에 혼자 살면서 택시를 했어요. 근데 가벼운 방화 전과도 있었고요. 피해자 중에 3명이 이 칼리드라는 사람의 택시에 3명이 이용을 했다는 게 나온 거야. 그리고 DNA 증거와 이 울프 형사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잡히고 맙니다. 법정에선 그는 수사를 받는 도중에 우리 법정에 이제 그 범인, 용의자 칼리드가 법정에 섰어요. 그래서 수사를 받는 중에 나는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는 거야. 얘 당연히 체포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법의한 증거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또 불에 탄 DNA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경시청 감사위원회가 이 울프는 이 사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범인 검거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 사건에 뭔가 이렇게 그게 있다. 그래서 손을 떼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배심원 중에 한 명인 사만다. 이 사만다와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판사에게 얘기를 해요. 미국은 이제 배심원 판결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순간 울프가 화가 나서 이 용의자인 칼리드에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잔인하게 때립니다. 그렇게 막 말리고, 막 말리고, 다시 떼어나고 말리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막 그렇게 이제 혼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 혼란 속에서 이 사만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중앙 로비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쓰러져요. 그랬더니 올려다 보니까 그 중앙 로비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가난한 아이들은 보호하고 죄는 벌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미 그녀의 이름은 죄인 명부에 올라가 있음을. 왜냐면 무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방금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4년 후 2014년 6월 28일 오전 3시 50분입니다. 집에 있던 울프는 시몬스, 우리 파출소 서장이죠. 울프 형사의 상사, 시몬스, 울프 형사의 상사. 시몬스 경감에게 전화를 받아요. 야, 현장으로 빨리 와. 무슨 일인데요? 빨리 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울프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제 울프가 거기에 도착을 하게 돼요. 도착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사건 현장으로 걸어가는데 그때 갑자기 백스터 경사, 울프의 동료 형사고 울프가 좋아하는 것 같은 이분 백스터 형사가 울프를 엄청나게 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건 일생일대의 사건이라며 흥분을 하면서 울프에게 막 말을 해줘요. 그렇게 이제 그 사건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울프 형사가 놀라게 됩니다. 왜냐면 천장에 매달린 채 어떠한 시체가 천장에 매달린 채 방문을 등지고 창밖을 내다보며 천장에 갈고리 2개에서 뻗어나온 수백 개의 줄에 투명한 실이 그 시체를 그 자리에 고정을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 시체는 커다란 바늘로 6개의 각각 다른 피해자의 신체였고요. 몸을 하나로 한 땀 한 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자리에는 이렇게 많은 신체가 6구가 연결해서 했는데 그 자리에는 피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시체들은요, 사후 경직이 일어난 후에 절단이 된 것이라고 해요. 죽은 다음에 절단이 됐나 봐요. 그리고 또한 이 살인사건은 집의 현관문 열쇠 구멍에 이 살인사건이 난 집의 현관문 열쇠 구멍이 약간 손상이 된 걸로 보아 도구로 쑤셔서 문을 열은 흔적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방 안에 살인사건이 난 집 안에는 다 어두웠어요. 알고 보니까 전기가 나간 게 아니라 이 시체 위에 전구만 놔두고 범인이 온 집의 전구를 다 빼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이 시체를 비추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울프 남자 주인공 형사가 시체를 보고 추리를 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체는 어제 죽었을 수도 있지만 며칠에 걸쳐서 살인을 하고 시체를 냉동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 시몬스 경감에게. 그리고 시신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갈고리를 천장에 철골 부분에 드릴로 고정을 했을 거라고 하면서
이 드릴 소리도 분명히 들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꼭 들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시몬스 경감이 백스터와 그리고 동료 에드먼즈에게 냉동창고나 냉동고가 있을 만한 가게와 드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을 알아보라고 지시하며 그렇게 백스터와 에드먼즈는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울프가 조용히 시몬스 경감을 불러요. 그러면서 장갑을 끼며 시체의 얼굴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경감님, 조금 얼굴이 익숙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체의 머리는 바로 4년 전 매춘부 27명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바로 그 나기브 칼리드였습니다. 시체를 각각 6구를 가지고 와서 바늘로 엮어서 걸어놨는데 그 중에 양팔, 양다리, 몸통, 머리 이렇게 6구인데요. 그 머리가 바로 나기브 칼리드였어요. 너무 놀란 시몬스 경감은 그렇게 다시 시몬스 경감은 백스터와 에드먼즈를 불러서 칼리드가 수감되어 있는 벨마시 교도소에 다녀오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살아있으면 당장 연락하라고 소리를 치면서 빨리 갔다 오라고 말을 해요. 너무 놀래서 그렇게 이제 하염없이 시체를 보고 있었는데 시몬스 경감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건 본 적 있어? 라고 말을 하자 이렇게 잔인했던 적이 한 번 더 있었다고. 이걸로 2번째라고 시몬스 경감에게 울프 형사가 말을 건넵니다. 그렇게 이제 울프 형사가 시체의 오른팔을 살짝 건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일자로 뻗은 팔을 가느다란 실 수십 개가 지탱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실이 검지를 역지로 펼쳐 손가락질 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건너편 앞에 살고 있던 울프 형사의 집에 있는 창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시를 받고 나온 백스터와 그 동료 에드먼즈는 엘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에드먼즈가 먼저 엘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스터는 에드먼즈를 뒤로 하고 계단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아파트를 계단으로 혼자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백스터는 욕설을 내뱉었어요. 왜냐면 기자와 구경꾼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에드먼즈에게 야, 너 입도 뻥끗하지 마. 알겠지? 그냥 지나가. 그렇게 말을 하고 인상을 쓰면 지나가고 있었는데 에드먼즈는 뒤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막 이러면서 화가 났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다시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만 카메라를 들고 있던 덩치 큰 남자가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져서 부서지고 말아요. 막 한숨을 쉬면서 명함을 바로 꺼내서 주면서 여기다 연락하세요 라고 명함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명함을 낚아챕니다.
뭐야? 이러고 딱 쳐다보니까 텔레비전 출연을 하기 위해서 풀 메이크업을 한 상태의 여자가 아주 신경질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준비를 다 했는데 카메라가 부셔져서 촬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백스터와 그 여자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워 뒤에서 에드먼즈가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에드먼즈를 보더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저기 당신 상사가 뭐 같이 자자고 유혹하지 않나요?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당황한 에드먼즈는 그럴 일 없어요. 그리고 저 결혼할 여자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뻘쭘하면서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스터는 에드먼즈 그냥 빨리 가자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그 여자 옆을 스쳐 가면서 백스터가 그 여자를 보고 안드레아 잘 있어요 라고 말하자 그 여자 또한 그래요 백스터 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안드레아 바로 울프 전 부인이자 아나운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안드레아는 붉은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염색했어요. 붉은 머리로. 알고 보니까 그 신경질적으로 티를 내고 있었던 사람은 울프 형사의 전 부인, 바로 붉은 머리를 한 안드레아였습니다. 그렇게 백스터가 운전을 하며 가고 있었어요. 막 열받은 상태죠. 그때 이제 에드먼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선배님, 저 아까 그 봤던 사람이 울프라는 그 사람, 그 유명한 윌리엄 폭스가 맞나요? 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증거 조작하고 막 피고인을 막 폭행했나요? 법정에서 이 나가비 칼리드를 폭행했다고 폭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증거 조작을 하고 피고인을 폭행했냐고 묻자 백스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아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에드먼즈가 그렇구나 이렇게 혀를 찼어요. 그러니까 백스터가 화가 난 거야. 버럭 화내면서 야 멋대로 판단하지 마. 이 일이 어떤지 쥐뿔도 모르는 주제에 판단하지 말라고. 울프는 그렇게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렇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울프는 칼리드가 방화살인범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또 그 사람이 그 범인이 칼리드가 범행을 저지르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에드먼즈가 그럼 명백한 증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 야 너도 몇 년만 더 있어봐. 이 거지 같은 범죄자 새끼들이 어떻게 본망을 빠져나가는지 아마 수도 없이 보게 될 거야. 넌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어가요. 그렇게 울프는 그 일로 법정에서 이 칼리드, 간단하게 말할게요. 칼리드를 그렇게 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갈 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희생양이 필요했었을 거라고 말해요. 즉 뭐냐면 부패하고 무능한 수사관이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다가 그렇게 했다고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든 희생양이 한 명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무능한 수사관이다, 무능한 경찰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덮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야. 그게 바로 울프 형사였던 거죠. 그러고 난 뒤에 2월에 어느 겨울날 아침 여학생 한 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시체 옆에
바로 칼리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맞았던 거야, 칼리드가. 칼리드가 맞았고, 아니, 또 범행을 저지를 거다. 얘가 맞다. 방한 사람이 맞다. 울프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희생양으로 삼고 덮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감옥에 보내려고 했는데, 어느 겨울날 아침에 여학생 하나가 불터 죽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옆에, 그 시트 옆에 칼리드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울프의 말만 믿었어도 그 여학생은 살 수 있었다고 씁쓸하게 에드먼즈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들은 에드먼즈는 하지만 아까 그 시체에 6구 이어붙인 봉제 인형이요. 거기에 그 머리가 정말로 그 칼리드일까요? 라고 묻자 칼리드는 원래 아동살인범이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이 아동살인범은 사람으로 안 본대요. 외국은 이제 아동성범죄가 일어나면, 범죄자가 일어나면 깜빵에서도 막 죽인대요. 그 유튜브에 보셨을 거예요. 막 숟가락을 뒤를 갈아가지고 막 찔러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다른 수감자들이 해코지를 할까봐 이 칼리드는요, 보안이 가장 좋은 독방에 격리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 가장 보안이 좋은 독방에 격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누가 칼리드 머리를 들고 나오겠냐. 야, 말도 안 돼. 닮은 사람이겠지.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드먼즈가 말을 해요. 울프가 그러고도 현장에 돌아왔다는데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 입장에선 난처했을 거라고, 무죄 방면을 해야 했으니까요.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무죄 방면이라는 건 구금이 되어 있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일을 말합니다. 범죄자. 이렇게 울프가 구금이 될 뻔했잖아요. 감옥에 갈 뻔했잖아요. 그런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서 석방되는 일을 무죄 방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 입장에선 난처했을 거다.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이 판결을 받고 석방됐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자 백스터가 무죄 방면? 이러면서 기가 막힌다는 말투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차라리 감옥을 가고 말지. 변호사들이 자기네들 성공 보수 챙기려고 무조건 무죄 판결 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 그렇게 울프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상황을 무마하기 쉬웠을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울프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진단을 했다고 해요. 백스터가 생각하는 울프는 이번 당시에 정신적으로 이번 당시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지만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 옆에서 야, 너 미쳤어 계속 말하며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이 변호사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보수를 챙기려고 계속 막 이런 식으로 야, 너 미친 거였잖아. 너 제정신 아니었잖아. 그때 당시에. 너 이상했잖아. 라고 계속 말을 하니까 야, 누가 나한테 계속 그러면 내가 제정신이겠냐? 그러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울프 형사는 1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했다고 해요. 또한 직위는 강등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명예도 땅에 떨어졌다고 해요. 악재는 한 번에 몰아닥치잖아요. 그렇게 집에 가니까 이혼 서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무죄 방면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궁금한 거야, 에드먼즈는. 아니, 그러면 전 부인이 울프가 옳았다고 밝혀졌지만,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무죄 방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전 부인은 울프가 옳았다고 밝혀졌지만, 떠났다고. 아까 본년.
여기 나와서 그렇게 아까 본 그 사람 나쁜 년이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나쁜 년이 아까 바로 그 비아냥거린 그 기자 빨강머리 그 안대로였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여자는 이상한 망상을 자꾸 했대요. 자기와 울프의 사이를 두고 막 소설을 쓰고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아까 너랑 나를 보고 그런 말을 한 거다. 뭐 잤냐 유혹했냐 그런 말을 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그 교도소 칼리드가 수감되어 있는 그 교도소를 향해 출발을 합니다. 도착하고 교도소장을 만난 백스터는 엄청나게 놀라게 돼요. 왜냐면 교도소장이 칼리드 죽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놀라서 아니 칼리드가 죽었다고요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교도소장이 말하기를 칼리드는 탈이 나서 의무실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퀸 엘리자베스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호흡곤란과 구토 증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엘리자베스 병원으로 이송이 됐대요. 그렇게 오후 8시경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할 경찰이 병실 앞을 4시간 지켰대요. 결과적으로는 21시간 동안 상황을 너무 낙관했는지, 이 낙관적인 거는 뭐 희망적으로 보는 거죠. 그냥 뭐 잘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본 거죠. 24시간 동안 상황을 너무 낙관했는지 칼리드는 병원 이송 후 3시간째인 오후 11시에 이미 사망했다고 합니다. 알았다고 하며 말하고 나오는 길에 백스터가 소장에게 칼리드가 교도소를 떠났을 때 알았다고 이제 말을 해요. 말을 하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럼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다시 백스터가 교도소 소장님한테 말을 합니다. 저기 소장님 근데 혹시 그 칼리드요 머리가 몸에 붙어 있었나요? 라고 묻자 소장이 되게 황당하다시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었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게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백스터는 거기서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강력범죄수사팀 회의실에서 조사를 하던 울프 형사 뒤로 핀 레이쇼 경사가 들어왔습니다. 핀 레이쇼 경사는 감옥하자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요. 울프의 지금 현재 같은 팀이에요. 동료입니다. 울프와 조를 이루고 있는 팀원이었어요. 둘은 불문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불문율은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규칙을 말을 해요. 그래서 둘은 울프와 핀 레이는 불문율, 암묵적인 규칙을 정했습니다. 우선 울프는 대부분 업무는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게 됐고요. 핀 레이의 업무는 매주 울프의 관찰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둘 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가와서 핀 레이가 말을 합니다. 70년대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 사건 이름은 찰스 데니슨 사건이라고. 테니스는 신체 일부를 여기저기 하나씩 남기는 놈이었으며 처음엔 마구잡이로 버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다고. 부위마다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자기가 누구를 죽였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울프 형사가 주인공이 사진을 가리키며
왼손에 반지를 꼈고 오른 다리에는 수술 흉터가 있지만 딱히 의미는 없어 보이지 않는다며 얘기를 그렇게 이어갔어요. 그 말을 들은 핀레이는 분명히 단서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대량 학살을 하고도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않는 놈이 반지를 실수로 남겼을 리가 없다. 라며 말하고 야, 그냥 커피 한잔 하자 라고 말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회의실을 나가던 핀레이는 바니타 총경 경찰서 서장이에요. 울프의 복직을 반대했던 바니타 총경과 부딪힐 뻔했던 거예요. 바로 바니타 총경은 경찰서 서장이며 울프의 복직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와서 얘기를 해요. 울프 형사, 나 대신 밖에 있는 기자들 좀 상대해달라고. 그거 총경님의 역할 아닌가요? 오늘은 나 대신 네가 좀 가야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시몬슨 경감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울프 형사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좀 상대를 해야겠다 라고요. 그때 시몬스 경감에게 백스터에게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울프와 함께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기 시작해요. 지금 퀸 엘리자베스 병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칼리드는 일주일 전에 중환자실로 이송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흥분한 시몬스 경감이 야, 살아있어? 살아있냐는 말에 그때는 살아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죽었다고 말을 하죠. 시신의 머리가 붙어 있었냐고 묻자 지금은 확인하러 가고 있다. 아까 교도소장님은 붙어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 병원을 가서 시신을 보고 확인을 하고 전화를 해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기자를 상대하러 나가는 도중에 이제 끊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몬스 경감이 야, 빨리 가서 기자들이랑 좀 얘기 좀 하고 와 라고 이제 대본을 주면서 나가라고 해요. 이제 딱 어쩔 수 없이 이제 딱 나가고 있는데 그 여자 경관이 울프를 부르는 거예요. 형사님 전화 왔다고. 응? 전화요? 그랬더니 사모님 전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혼한 사람인데 이혼한 사이에요. 무슨 전화를 해요. 사모님 저는 뭐 아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어쩔 수 없네. 그래서 딱 받으려고 하는데 시몬스 경감이 울프를 보고 빨리 나가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게 돼요. 이렇게 2막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막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 막 무서운 거 없죠? 그렇게 이제 백스터와 에드먼드는 퀸 엘리자베스 병원에 도착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검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자신은 칼리드 부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보고서를 보니까요. 사인은 아무래도 테트로도톡신이라며 혈액의 소량이 남아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즉 테트로톡신은 신경계통에 작용하는 독이며 자연계에서도 흔히 존재한다는 말을 해요. 즉 흔한 독성 물질이며 아마 먹어서 중독됐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트로독신으로 사망했다면 대부분 보고 생선, 보고를 먹어서 죽었다는 말을 해요. 칼리드가 보고를 먹고 죽었냐고 해야 하는 거냐고 묻자 검시관은 죽는 방법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며 다른 생물에도 존재한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신을 확인을 부탁을 하고 시신을 확인하러 그 영안실에 가게 돼요.
그 차가운 은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의 문을 잡고 딸깍 덜컹 하면서 천천히 열게 됩니다. 그 스댕이네. 그 손잡이를 천천히 이렇게 빼요. 빼니까 이제 몸이 나오죠. 몸이 이렇게 나와요. 천천히 빼면서 그렇게 이제 정말로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칼리드가 맞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시 한 후에 그렇게 열어보니까 칼리드 머리가 있어야 할 공간에 머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겁을 하게 돼요. 다.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칼리드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6가지의 시체로 만든 봉제 인형의 머리는 칼리드가 맞는 거였어요. 그 시간 울프는 기자를 보며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시몬스 경감에게 전화가 시몬스 경감에게 전화가 와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다급하게 얘기를 해요. 야, 방금 백스터가 확인했는데 그 시체 일부분의 머리는 칼리드가 맞아. 맞대. 그리고 사인은 독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끊게 돼요. 그렇게 그 말을 들은 울프는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현재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름은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 중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야겠다고 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끝을 내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박수 받을 일인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연단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울프를 부르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해서 딱 쳐다보니까 바로 전 부인인 안드레아였습니다. 막 다급하게 와서 폭삭 안겨가지고 막 말을 해요. 왜 안 받았어? 전화 왜 안 받았어? 내가 전화 계속 했잖아. 내가 2시간 동안 전화를 했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프가 숨을 참아요. 숨을 꽉 참고 있어. 왜냐면 이 내가 보기엔 안드레아를 아직도 많이 사랑해. 왜냐면 울프 형사가 정말로 좋아하는 향수를 이 안드레아가 쓰고 있었어요. 샴푸 냄새인지 향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향을 안드레아가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을 맡으면 뭔가 또 그럴까봐 억지로 참았어요. 그러면서 울프가 속삭이듯이 안겨있는 안드레에게 말을 합니다. 저기 그냥 살인사건이랑 좀 비슷한 일이 있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말하자 안드레아가 울프, 기자회견 내용이 전부 아니지? 아니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체를 인형처럼 꿰맨다면서요 라고 말을 하니까 울프가 놀라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막 딴 곳을 이렇게 막 어떻게 알았냐고 막 그러니까 그 머리요. 그 매춘부 살인사건 칼리드 맞죠? 라고 말을 하는 거야. 맞지? 라고 말을 하는 거야. 너무 놀란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안드레를 잡고 조용한 곳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얘기를 시작해요. 어떻게 알았어? 아무도 모르는데 너 어떻게 알았어? 라고 말하니까 안드레가 잠깐만 이러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진을 보고 알았다고 말을 해요. 우리 결혼을 망친 장본인이라서 끔찍하게 싫지만 그래서 내가 칼리드 이름을 말하기 싫지만 사진을 보고 알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봉제 인형 같은 시체 사진이 우편으로 왔대요. 자기 집 우편으로.
그 우편을 열어보고 봤더니 봉제 인형 같은 시체가 있었던 거야. 그걸 보고 몇 시간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시체 사진 말고도 여기 안에 갈색 봉투 안에 명단 하나가 또 들어있었다고 말합니다. 명단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냥 6명의 이름 옆에 날짜가 각각 적혀 있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진 옆에 사진이랑 또 다른 명단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 명단에는 6명의 이름이 있었고 그 옆에 알 수 없는 날짜가 각각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프는 재빨리 확인을 했어요. 딱 보니까 그 명단의 첫 번째는 바로 텀플런 시장이었습니다. 텀플런 시장이었고 날짜는 바로 오늘 이야 이러면서 안드레아가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울프가 쏜살같이 경시청 출입구로 전력 주출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안드레아가 무슨 말을 하면서 막 소리를 치는데 들리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막 달렸죠. 그때 시몬스 경감 울프의 상사이자 파출소 소장님이죠. 시몬스 경감이 경시청장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울프는 바로 그 시몬스 경감님 사무실을 박차고 들어가요. 황당한 경감은 나 지금 경시청장과 통화 중이니까 빨리 나가!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더니 울프가 다짜고짜 그 전화기 버튼을 막 눌러요. 그리고 야,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막 시몬스 경감이 화를 내요. 그랬더니 이 전화기 어떻게 끊어요? 에? 어떻게 끊냐고요? 막 그러는 거야. 막 그렇게 강제로 막 끊으려고 했어요. 듣고 있던 경시청장이 수화기 너머로 커다란 빨간 버튼을 누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끊어요. 시몬스 경감은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화가 나고 너 뭐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울프는 아까 안드레아에게 받았던 그 봉투 안에 사진을 책상에 시체 사진을 팍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과 함께 살인 예고 명단을 보냈다고 소리를 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감님, 첫 번째 표적은 텀블시장이고 날짜는 오늘입니다. 라고 막 소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몬스 경감이 듣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하면서 바로 서둘러 텀블시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말을 해요. 야, 자네 목숨을 누군가 노리고 있다. 이러면서 이런 설명을 막 해줘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절대 움직이지 말고 내가 지금 호위 차량을 몇 대 보냈으니까 추가 정보가 나올 때까지 이쪽으로 무조건 와 있으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요. 센스가 있었던 울프 형사는 또한 경시청 상황통제실과의 통화를 마친 상태였어요. 또 다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상황 상태하다가 이제 또 이런 일이 있다고 또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세대가 그 시장에게 세대가 했고요. 그 한 대는 4분 거리에 있는데 다행히 무장 특공대 소속 차량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몬스 경감이 말을 해요. 백스터와 에드먼즈 빨리 불러오라고. 2층 전부를 폐쇄하고 출입을 금지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시장님이 주차장에 올라올 예정이라고 경비실에 빨리 알리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근데 이 텀블 시장은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협박 메일을 받았대요.
그래서 오후 내내 자택에 숨어 있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요. 불과 11살짜리 소년이었던 거예요. 기가 찬 거죠. 그 전화, 시모스 경감의 전화를 받은 텀블시장은 또 이런 거 아니야? 내가 답답한데 이런 거. 너무 싫은데 막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하고 천식이 있었어요. 이 텀블시장은 천식이 좀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천식 흡입기를 찾아 이렇게 숨을 들여 마시면서 좀 진정을 시키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는요, 차기 시장 선거에서 상대편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이미 지금 자기를 앞지른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일정을 위해서 가고 있었던데 이렇게 살해 위협을 받는다고 거길 가지 말고 이 경찰서로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이 정해진 일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 경쟁자가 그쪽에서 이거 다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게 창문을 열고 천식이 있던 이 덤블시장은 담배를 또 피우게 됩니다. 천식이 있는데 담배까지 피워요. 그렇게 이제 답답했던 거죠. 그렇게 3막이 끝납니다. 네. 자, 그래서 4편. 그렇게 이제 전화를 받은 백스터 에드먼즈가 역주행을 하면서 막 하게 돼요. 막 역주행도 하고 신호등 위반하면서 빨리 가게 됩니다. 그때 에드먼즈에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와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에드먼즈, 백스터와 같이 탄 팀, 신입경찰, 에드먼즈에게 전화가 온 그녀는 약혼녀였어요. 그러면서 장을 봐달라고 부탁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뻘쭘한 에드먼즈가 백스터 경감님 약혼자예요? 네, 임신 4주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돼요. 근데 백스터는 상황상 기쁘게 축하는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밌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상황상 기쁘게 축하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백스터는 그렇게 축하한다며 약간 비아냥 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안 그래도 우리 수사관들이 잠을 너무 많이 잔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야, 너는 울고 보채는 아기가 있으면 최소한 너는 잠을 많이 자거나 그러진 못하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수사관들이 너무 많이 잠을 잔다고 생각했대요. 잠잘 시간이 어딨냐고. 근데 너는 울고 보채는 임신했으니까 아기가 있으면 최소한 넌 그러지 못하겠다 라면서 비하는 거면서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너는 그렇게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도착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야, 어차피 너는 여기서 못 버텨. 4시간 그만 뺏고 제3범죄수사팀에 돌아가라고 말을 해요. 원래 에드먼즈는 제3범죄수사팀이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제4범죄수사팀에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문을 쾅 닫고 올라가게 됩니다. 에드먼즈는 당황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줬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정말로 백스터의 말이 맞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백스터와 에드먼즈가 올라왔고, 그렇게 강력 수사팀 전체가 회의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텀블시장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1번 조사실에서 보호할 거라고 시몬스 경감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 누군가가 끼어들며 아니 소장님 1번은 아직 그 방은 파이프에 물이 샌다고 그 범인 잡기도 전에 제시가 죽을 수도 있다고 아니, 적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누군가가. 그랬더니 시몬스 경감은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야 2번 조사실로 하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문에 경비원을 세워두었고 무장 특공 대원들도 주차장으로 시장님을 모시러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같이 혹시도 모르니까 경찰견들까지도 동행을 하게 돼요. 따라가게 돼요. 시몬스 경감이 건물 규모도 너무 크고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직원의 얼굴들은 다 알지 못하니까 이번 조사실에 들어가면 시장이 안전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 백스터 와이드먼즈가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다시 또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피해자는 6명을 살해해서 6명을 꿰매 붙인 시체가 하나 있고 시장을 살해할 계획이라는 협박이 들어왔다. 추가로 죽이겠다는 5명의 명단도 함께 입수가 되었다. 즉 현재는 피해자 6명을 꿰매 붙인 시체가 하나 있고요. 시장을 살해할 계획이라는 협박을 들어왔고 추가로 죽이겠다는 5명의 명단도 입수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핀레이가 눈치 없이 끼어들면서 이때 핀레이가요. 이 울프 남자 주인공의 지금 동료죠. 같은 팀. 이때 핀레이가 눈치 없이 끼어들어요. 그 괴물 인형의 손가락이 울프 형 경사 집 창문 가리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돼요. 눈치 없이 끼어든 거야 또. 아무튼 그렇게 상황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신입 경찰 에드먼즈, 아까 백스터한테 한 소리 들은 에드먼즈가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요 연쇄살인범이 언론이나 경찰에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뭔데? 대체로 연쇄살인범은 언론이나 경찰에 보낸 메시지에는 자신의 진짜임을 입증하거나 증거가 들어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울프 전 부인에게 받은 사진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에드먼즈가 말을 이어가는데 드물기는 하지만 범인이 메시지를 통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면서 부탁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게 즉 연쇄살인범이 언론이나 경찰에 메시지를 보낸 이유라고 해요. 자신의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면서 부탁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심리가 있대요. 연쇄살인범은 살인 욕구를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이 이 피해자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한대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이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반면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 공을 가로채는 상황을 절대로 못 견딘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경찰에 메시지를 보내는 의도는 자신이 잡히기를 바란다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바니타 총경, 경찰서 서장이죠. 가장 높으신 분. 옆에 있던 바니타 총경이 그러면 이번 사건이 그런 경우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지 이유는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보게 돼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가 살인을 예고하는 명단을 보냈으며 그 다음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했다. 그리고 나서 언론의 미끼를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범인은 일단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멀리서 바라보겠지만 결국 수사망에 점점 가까워질 거라고 말을 해요. 살인을 한 건 저지를 때마다 자신감이 붙고 갓 콤플렉스가 심해져서, 여기서 갓 콤플렉스는 뭐냐면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다 알아온 거예요. 갓 콤플렉스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의 행동이래요. 그런 갓 콤플렉스가 심해져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거고 결국에는 우리들 앞에 나타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다들 놀라는 거야. 이제 갓 온 에드먼즈가, 갓 신임이, 병아리가 이런 추리를 하니까 다들 놀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울프가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에드먼즈. 야, 그러면 왜 하필 나야? 왜 그 손가락이 우리 집 창문을 가리킨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나랑 연관된 것도 없을 텐데. 라는 말을 합니다. 갓 콤플렉스요. 갓 콤플렉스. 말을 합니다.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손가락이 왜 우리 집 창문을 가리킨 거야? 이유가 뭐야? 라고 하니까 뭐야. 그리고 게다가 왜 내 전 부인에게 사진을 보낸 거야? 알려줘. 말해줘. 라고 묻자 모든 수사관이 갑자기 기대를 찬 거예요.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 에드먼즈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기대에 찬 거지. 이유가 뭘까? 왜 저 울프 형사의 집을 가리켰으며 왜 전 부인에게 사진을 보냈을까? 그랬더니 에드먼즈가 얘기를 합니다. 웬만해선 연쇄살인범이 경찰 전체가 아닌 특정 수사관 한 명을 지목하지 않는다며. 물론 사례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 경찰 전체가 아닌 특정 수사관 한 명을 지목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대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시적인 원한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요. 어쨌든 특정 경찰을 지목했다면 어떤 의미에선 범인이 보내는 일종의 찬사라고 말을 합니다. 찬사? 그게 왜 찬사야? 라고 말을 하니까 자신을 상대할 사람은 오직 울프 선배님 한 사람 뿐이라는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원래 그런 건 없어. 경찰 전체가 아닌 특정 수사관 한 명을 지목하는 일은 없어. 거의 없어. 근데 어쩌다 하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일종의 찬사야. 범인이 나를 상대할 사람은 오직 너야 라고 말하는 거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울프 형사는 그러면 괜찮네. 그런 의도라면 괜찮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때, 백스터, 이 에드먼즈의 상사죠. 백스터 경사가 왜 일부러 그랬을까? 에드먼즈의 논문과 관계없는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너 이제 그만 말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려버렸겠죠. 경감님, 명단에는 또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시몬스 경감이 말을 합니다. 우선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는 첫째, 소란을 일으키기 쉽지 않고, 둘째는 지금은 시장님 경우에, 이 텀블 시장님의 경우에 집중해야 된다. 셋째는 협박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 이렇게 진위 여부 확인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텀블 시장이 도착했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울프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시장님을 데리러 갑니다. 그렇게 도착한 조사실에는 시몬스 경관과 이 텀블 시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텀블 시장은 이제 계단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러니까 막 되게 호흡이 거칠어진 상태야. 천식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담배도 폈잖아요. 막 호흡이 거칠어져가지고 막 천식 호흡기를 사용해서 막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은 텀블 시장은 이 시몬스 경감의 지시하에 그 제2 조사실에 울프와 덤블 시장 둘만이 조사실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4편이 종료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제가 들고 온 5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5편 얘기할게요. 다 어떠세요? 다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이 5편이 대박이더라고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마지막 아니에요. 마지막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제가 오늘 읽은 것까지. 제가 오늘 읽은 게 5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까지 읽었던 5편, 완결 아니에요. 그럼 5편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울프와 덤블 시장은 둘만 조사실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실에 남은 둘은 무의미하게 시간만 쭉쭉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시몬스 경감은 갑자기 생각에 잠겨요. 챔버스 경사. 그래. 챔버스 경사. 수사관이 챔버스 경사를 떠올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챔버스 경사가 있었더라면, 그 유능한 챔버스 경사가 있었더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무렵 백스터는요, 시신이 발견된 집의 실제 거주자를 추적을 했어요. 집주인은 그 봉제인 인형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집이에요. 그 집의 실제 거주자를 추적을 했고, 그 집은요, 그 집 주인은 그동안 세입자가 늘 은밀하게 연락을 해왔고, 집세 또한 우편함에 현금으로 넣어놨다고요. 누구냐면, 잠깐만요. 이거 제가 말 안 했구나. 시몬스 경감이 신뢰하는 인물이에요. 이분이 되게 유능하신 분인가 봐요. 네. 그 무렵에, 다시 말할게요. 그 무렵 백스터는 시신이 발견된 집의 실제 거주자를 추적했고요. 집주인은 그동안 세입자가 늘 은밀하게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 집세 또한 우편함에 현금으로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 봉투는 이미 버렸대요. 제발 탈세한 점에선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막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눈 감아주기로 했대요. 그냥.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
에드먼즈는 갑자기 쾌재를 불렀어요. 오예!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백스터 지시로 이 칼리드 맷집을 20명을 죽인 연쇄살인범, 이 칼리드가 있던 교도소에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백스터 지시 하에. 왜냐면 도구로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도소에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를 지시를 받아서 에드먼즈는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는 대부분 조리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2006년 조리사 파업으로 인해서 무슬림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특별식은 컴플리트 푸드라는 급식 전문 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나게 됩니다. 즉, 그 교도소에는 대부분 요리를 한대요. 조리를 하는데, 그때, 조리사 한 명이, 조리사가 파업을 했대요. 그래서 특별식을 이제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슬림이었나봐요, 이 칼리드가. 그래서 다른 업체를 통해서, 컴플리트 푸드라는 그런 급식 전문 업체를 통해서 그 특별식만을 납품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이제 알아내게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특별식은 먹는 수감자는 칼리드 뿐이라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그 교도소에서는 특별식은 오로지 칼리드만 먹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그 독은 그 업체에서 왔겠죠. 뭐 그렇겠죠. 하지만 교도소가 아닌 곳에도 특별식을 공급받는 사람은 몇몇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입원했다는 사실도 알아내게 돼요. 급식업체의 공장은 아침 일찍 교도소, 병원, 학교 등에 배송하는 것도 이렇게 알아내게 됩니다. 근데요, 이 에드먼즈가 이상해요. 왜냐면 혼자 성과를 독차지하려고 지시를 내린 상사 백스터 경사에게 이 알아낸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혼자 성과를 독차지하려고요. 그렇게 에드먼즈는 급식업체에 전화를 걸어서요. 저기 내일 방문할 테니까요. 그날 밤에 근무한 직원 명단이랑요. CCTV 영상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최근 급식 업체에서 최근 급식 업체에 고소한 두 곳에도 연락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왜냐면 이 급식에서 다른 사람도 이제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급식 업체에 이제 고소를 했겠죠. 그 고소한 두 곳도 연락을 하려던 참에 갑자기 에드먼즈의 어깨를 누군가 툭툭 두들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말을 해요. 누군가. 야, 반장님이 호지 수사관 대신 너보고 조사실을 지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을 해줘요. 울프와 텀블 시장이 제2조사실에 있잖아요. 그 앞을 호지 수사관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스 경감이 호지 수사관 말고 에드먼즈 너보고 그 조사실을 지키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렇게 하신 거야? 말을 했더니 자신이 호지 수사관에게 부탁할 일이 생겨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좀 의심이 돼요. 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오진 않아요. 즉, 이 호지 수사관이
그 울프와 텀블 시장이 들어있는 제2 조사실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못 나오게 하려고. 근데 이 에드먼즈를 부른 사람이 자신이 호지 수사관에 부탁할 일이 생겼으니까 시몬스 경감이 야, 나 그 호지 수사관 대신 너 보고 지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누군지는 안 나와요. 지금 할 것도 많고 알아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좀 도와달라는 눈빛을 백스터 경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백스터는 야, 그냥 가 이러고 손짓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에드먼즈는 지키러 가게 됩니다. 조사실에서는요, 울프와 남자 주인공, 그리고 텀블 시장, 5시간째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5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때 시장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장과 울프는요, 울프 관계는요, 예전에요, 이 시장이 울프를 향해서 거침없이 욕도 하고 비하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당선돼야 되니까, 자기 인지도를 끌어들여야 되니까 너무나 27명의 매춘부를 살해한 칼리드를 또 폭행 협박을 하면서 거짓 증거와 폭행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몰아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막 울프를 막 이용해 먹은 거예요. 결국에는 막 욕도 하고 이 썩어 빠진 놈은 막 사형시켜야 된다 하면 막 난리를 친 거야. 근데 그러다가요, 울프의 말대로 칼리드가 범인이었잖아요. 한 겨울에 여학생이 불타 죽었는데 그 옆에 칼리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울프의 말대로 칼리드가 범인이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자 또 반대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우리가 못 알아봤다고 하면서 또 이용해 먹은 거야, 울프를. 그러니까 2번 죽인 거예요, 그냥. 이 덤블 시장은.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그렇게 이제 울프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막 용감하고 위대한 경찰이다 막 이러면서 또 막 그를 이용해 먹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나는 악한 감정이 없었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장에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요, 내가 무슨 악감정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야. 원래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 막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울프는, 주인공은, 시장님을 일을 하신 거죠. 그렇게 울프는 씁쓸하게 대답을 하며 이어갔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이해하지? 그래. 원래 정치라는 게 그래. 이러면서, 그러면서, 답답해. 막, 천식 호흡기 가지고 막 하면서, 울프 형사, 나 담배 한 대만 펴도 되나? 담배요? 아니, 천식도 안 좋고, 천식 환자가 이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핀다고요? 이 좁은 공간에서 피겠다고요? 농담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누구나 안 좋은 습관 있지 않냐. 아니, 나를 여기 이 좁은 공간에다가 11시간을 더 가두려면 나는 지금 담배를 피워야겠어.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덤블 시장은 옷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냅니다. 그렇게 입에 물고 라이터를 울프가 말릴 틈도 없이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시장이 입에 문 담배에 불꽃이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얼굴 아래쪽까지 불길이 집어삼켰습니다. 시장은 막 괴로워하면서 막 비명을 막 질렀어요. 막 숨을 빡헉 들어 마셨지만 불길은 공기의 흐름을 타서 들어 마시는 순간 공기의 흐름을 타서 시장의 코와 입으로 침투를 해서 폐까지 흘러갔습니다. 울프가 막 도와달라면서 막 사람들을 찾자 그 앞을 지키고 있던 에드먼즈가 문을 벌컥 열고 딱 보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입만 벌린 채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울프는 일단은 몸부림을 막 격하게 치는 시장의 팔을 막 붙잡았어요. 진정하라고 막 붙잡았어요. 시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시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울프는 왼쪽 발에 거품 섞인 피와 불꽃이 튀었어요. 덤블시장이 기침을 하면서 입안에서 나온 거죠. 그때 시몬스 경감도 조사실을 향해서 막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프링클러가 위에서 작동이 돼서 물이 막 쏟아졌지만 시장 입에 들어간 물은 족족 물을 내뿜는 바람에 입안에 불길이 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내뿜는 바람에 불길이 막 더 크게 번진 거예요. 울프가 봤을 때 그때 당시의 시장은 마치 불을 뿜는 용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막 시장은 소름 끼치는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럽게 너무나 잔인하게 죽어갔어요. 그 모습을 본 시몬스 경감은 내 남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섬뜩한 광경에서 힘겹게 눈을 떼고 울프를 돌아보았습니다. 울프는 무릎을 꿇고 화상을 입은 팔을 고통스럽게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사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시몬스 경감이 울프의 멱살을 쥐고 일으켜 세우더니 벽으로 쾅 밀친 거예요. 시몬스 경감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리며 네가 보호하기로 했잖아. 네가 지켰어야지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에드먼즈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시몬스 경감의 팔을 잡고 말렸어요. 간신히 막 사람들이 와서 떼어내서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울프는 너무나 힘이 풀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좌절을 겪은 울프는 무심결에 뒤통수를 만져보니까 당황스럽게도 피가 묻어났습니다. 사방에는 아직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작은 잔재가 그 수면을 장식했어요. 그렇게 울프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일렁이는 불꽃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사만다가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처음에 이게 나와요. 배심원 사만다 보이드는 법원 앞에 둘러진 폴리스 라인을 뚫고 나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지금 중대 형사 재판이 열리는 곳으로
악명이 높은 올드 베일리 앞에 섰다고 합니다. 건물 꼭대기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오늘도 법원 앞에 벌떼처럼 몰려든 기자들 덕분에 인근 도로는 마비됐고 사만다는 주의 시선을 의식하며 왜 주의 시선을 의식했을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대요. 사만다는 오늘도 괜히 주목받지 않도록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읽어드렸어야 되는구나. 왜 주목받지 않도록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8시간만 더 버티면 배심원 생활을 끝내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만다는 마침내 법정에 들어섰고 법원 서기가 배심원단을 불러 모았고 배심원들의 지목으로 배심장이 된 중년 남성 스탠리가 천천히 일어나서 앞장을 섰대요.